처음부터 이완용은 매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조선을 위해서 애국하려는 삶을 살았던 이가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매국하게 되었는지 그의 삶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애국과 매국 사이, 혹은 충신과 간신 사이, 그 사이가 클 것 같지만 의외로 작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간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84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애국과 매국 사이, 이완용은 어떻게 매국노가 되었나. 이완용은 참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참 많이 망설여졌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면모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의 삶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매국노죠.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입니다. 왜 하필 그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동의했던 을사오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오는 인물들마다 이완용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07년에 체결되었던 정미조약에 동의했던 정미칠적입니다. 여기에도 이완용의 이름이 있죠. 1910년 경술국치라고 하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병합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동의했던 8명의 경술국적입니다. 여기에도 이완용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까지 이 세 사건에 모두 동의했던 이가 이완용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완용을 매국노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겠죠. 이완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면모도 있습니다. 이완용은 독립협회 2대 회장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매국과는 거리가 먼 단체이죠. 독립협회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독립협회의 초대 위원장이 이완용이었고요. 2대 회장이 역시 이완용입니다. 그는 독립협회를 설립하는데 주축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이건 뭔가요? 독립협회에서 만든 독립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의식 그리고 계몽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독립문인데요. 이 독립문에는 이렇게 독립문이라는 글자가 앞뒤로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이완용이 쓴 글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김가진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김가진 선생님의 글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의 글씨다라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1924년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독립문이라는 세 글자는 이완용이 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교육부 장관인데요. 학부 대신 이완용 씨는 평일에는 애국애민하는 마음만 가지고 백성을 구안하며 나라 권리를 외국에 뺏기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쓰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많이 장만하였다. 독립신문에서 이처럼 이완용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완용에 대해서 잘 몰랐던 면모이죠. 이완용에 대한 또 다른 면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완용의 개인적인 능력, 정치와 무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는 조선에 손꼽히는 명필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독립문의 글자를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겠죠. 그의 글씨를 한번 볼까요? 너무 멋지죠. 그는 학문도 높았지만 이렇게 글씨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런 명필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완용에 대해서 역시 독립신문에서 쓴 기사인데요. 이완용은 침착하고 의지가 굳으며 심사숙고하며 일단 결심한 일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아주 훌륭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평전에는 이렇게 이완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완용은 내성적인 성격의 글 읽기와 시문 쓰기를 즐겼으며 술도 즐기지 않고 여자도 밝히지 않았다. 청년 시절 그는 유교의 근본인 충효 사상에 입각한 조선 선비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국노의 대명사라고만 알고 있었던 이완용에게 이렇게 다른 면모가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은 실제 이완용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완용은 어떻게 매국노가 되었는지 그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인으로 성장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이호석이라는 몰락한 양반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신동이라고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완용이 10살 되던 해에 먼 친척이었던 이호준이라는 집안에서 이완용을 입양하게 됩니다. 이 이호준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벼슬도 굉장히 높고 특히 권세를 갖고 있던 흥선대원군과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과는 사돈지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명문가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호준에게는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고 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완용을 양자로 들인 겁니다. 이완용의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고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이완용을 양자로 들였겠죠. 이처럼 이완용이 10살에 양자로 가게 되면서 이완용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권세가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탄탄대로 출세길이 보장된 거겠죠. 그렇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출세하겠다는 혹은 권세를 쥐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집안에서 당당하진 못하겠죠. 눈치를 많이 봐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수가 적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였던 이호준이 이완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떤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 너무 적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자로서 처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습관이니 차라리 고쳐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동료 간에 모인 자리에서도 농담이나 객설에 구애받지 말고 하도록 노력해 보아라. 그가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입양되었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겠죠. 무엇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25살 되던 해에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신식군인이었던 별기군과 차별을 받게 되면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됐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모군란 때 구식군인들이 일본 영사관으로 쳐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명성황후는 경복궁까지 난입한 구식군인들 때문에 저기 충청도까지 피신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구식군인들 폭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청나라 군대가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게 되면서 명성황후는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됐죠. 다시 권력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모군란을 잘 진압한 그 축하할 일을 두고 증광별시라는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증광시라 그러면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열리는 비공식적인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이 증광별시에서 이완용이 합격을 했습니다.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성적을 매기겠죠. 그 성적이 갑과 을과 병과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병과에 합격을 했어요. 28명이 합격했는데 그중에 18등이었습니다. 그러면 높은 성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7품벼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이호석의 권세 덕분이었겠죠. 그리고 고종은 새로 급제한 이완용에게 악공을 보내어서 축하 연주를 해주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급제를 했겠다. 아버지의 명성을 등에 업고 이제 이완용에게는 출세길이 쫙 열렸습니다. 당시 고종은 우리나라의 자주 외교를 위해서 어떤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특히 미국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미국을 좋게 보고 있었는가?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욕심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미국은 부강한 나라거든요. 친해 두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침략하는 못된 마음은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의 부강함은 천하제일이다 하면서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추진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유경공원이라는 근대식 관립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1886년이었는데요. 이 유경학원에는 젊은 관료들이거나 양반댁 자제들만 입학이 가능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완용도 이 유경공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수업이 영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어났고 특히 이완용의 실력이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고종의 눈에 들게 되고 더욱더 높은 벼슬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또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과 수교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주미공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그 주미공사에 함께 가게 됩니다. 당시 주미공사로 파견되었던 이가 박정양이었고요. 이완용은 참창관으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사관을 설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의 방해 때문이었어요. 청은 우리를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미공사를 파견하는 것에 크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으로 주미공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대신 청나라와 3가지 약속을 해야 됐습니다. 그걸 영약 3단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청나라 공사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조선의 주미공사가 청나라의 주미공사보다 아래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외교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청나라와 의논을 사전에 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하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미공사 박정양이 미국에 가서 아주 자주적인 외교를 펼친 겁니다. 청나라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미국 대통령, 그 당시 클리브랜드 대통령을 만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나갔던 거죠. 청나라는 그걸 꼬투리 삼아서 박정양 주미공사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개월 만에 박정양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은 이완용이 대신하게 되겠죠. 그렇게 2년 가까이 이완용이 박정양을 대신해서 주미공사로 외교활동을 펼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사저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조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땅덩어리에 대륙 횡단 철도가 놓여 있었죠. 그런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정치는 굉장히 선진적인 정치였고 삼권이 분립이 돼 있었고요. 미국의 교육제도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완용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미국의 교육제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했던 분야가 있는데 만국공법이었습니다. 법을 공부했어요. 이 만국공법은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이라는 건 어떤 이유에서 만드는 걸까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국제법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만국공법을 공부를 했더니 이 만국공법은 약소국을 위한 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강대국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 당시 이완용이 힘이 있어야 된다.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미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이완용은 최고의 미국통이었겠죠. 대미 외교의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신뢰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겠죠. 조선으로 돌아온 이완용은 승정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승정원에서 일하는 승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설지신이라고 왕의 목소리와 혀를 대신하는 신하다.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고요. 불과 34살에 종 2품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차관급까지 승진을 하게 된 거죠. 30대 중반에요. 그리고 그가 38살 되던 해에는 학부 대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되었으니 미국에서 경험한 걸 토대로 교육개혁을 하게 되겠죠. 그 당시 성균관에 지금과 같은 과학, 수학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소학교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소학교는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교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먼저 설립되었던 초등학교가 지금의 관립교동소학교입니다. 그렇게 그는 조선의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 지금의 경궁,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알고 있는 그 뒤편을 정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동 주변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겠죠. 외국인 선교사, 외국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완용은 친미파였고요. 이곳에는 친러파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교 모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시기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청일전쟁이었습니다. 1894년에서 95년까지 치러진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어요.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었고 대만 땅과 요동 땅을 일본에게 할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동을 노리던 나라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요동을 일본이 채워가자 프랑스와 독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 요동 땅을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한 거죠. 일본은 요동을 다시 내어놔야 됐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으니 이제 조선에 대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겠죠. 러시아와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합니다. 누가요? 고종과 명성황후가요. 이 때문에 명성황후는 일본에 의해서 시해됩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완용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았는데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을미사변이 있고 난 이후 함께 경복궁에 머물고 있던 고종 역시도 위험에 놓였습니다. 일본군은 경복궁을 에워싸고 고종을 위협했습니다. 그 당시 고종의 신변 위협이 얼마나 컸는지 고종은 외국인들이 가져다주는 통조림으로만 식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정동 지역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있는 외국인들과 고종과 친분이 있는 선교사들은 고종을 경복궁에서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그 사건이 춘생문 사건입니다. 춘생문 사건은 친러파와 친미파들이 주도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고종을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있던 침전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춘생문으로 고종을 탈출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도가 그만 발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춘생문 사건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됐죠. 그리고 몇 달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896년 2월에 그 당시 고종의 후궁으로 들어왔던 엄상궁의 가마를 빌려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역시 이완용이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어렵게 도착했을 때 그를 맞았던 이가 이완용이었죠.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나를 위기에서 도와준 이가 이완용이니 이완용에 대한 고종의 신뢰는 더욱더 커졌고 이완용은 학부 대신뿐만 아니라 외무 대신, 농상공부 대신까지 모두 겸직하게 됩니다.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은 거죠. 그리고 이 시기 이완용은 독립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독립협회를 만들었던 이가 이완용뿐만 아니라 아까 그 정동에서 함께 교류하던 정동구락부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민중을 계몽하겠다라는 성격도 있고요. 자주 외교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이렇게 독립문을 만들었습니다. 독립문을 건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내었겠죠. 이완용이 가장 많은 돈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문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는 정조식 행사에서 이완용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연설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을 하면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요. 조선 인민이 합심을 못하여 서로 싸우고 해하려고 하면 구라파에 있는 폴란드처럼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다. 세계사에 두 본보기가 있는데 미국과 같이 독립을 하여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되든지 폴란드같이 망하든지 좌우간에 사람 하기에 달려있는데 조선 사람들은 미국과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 당시 이완용이 이런 독립협회를 설립하고 독립문을 세우면서 얼마나 조선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욕에 넘쳐 있는지 그의 연설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권을 두고 많은 열강들이 이권을 채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가려고 다투고 있었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관 파천을 도와줬다고 해서 조선의 내정 간섭은 물론이고 석탄 채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그런 러시아 요구를 막아섰습니다. 러시아가 조선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걸 적극적으로 막아선 거죠. 그런 이완용의 행동을 두고 독립신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씨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 위에 옳은 일을 할 양으로 그 외국 공사의 책망과 외무 대신들의 성냄을 받아가면서도 자기 할 일은 그 일을 방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을 가장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던 이가 이완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완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겠죠. 이 시기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온 고종은 경운궁, 그 당시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곳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189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고종은 독립협회가 설립되는 걸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 독립협회라는 건 민중을 계몽하려고 하고 민중의식을 키우려고 하죠. 민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을 설립한 고종은 황권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겠죠. 점점 독립협회와 고종 사이에 오해가 쌓여갑니다. 뿐만 아니라 아관파천을 도와줬던 러시아에서는 고종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죠.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던 이완용을 멀리 보내라고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완용은 저 멀리 좌천되게 됩니다. 전라북도 관찰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이완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러시아의 압력이 컸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이완용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독립협회에서 제명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천되어 간 전라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부안 지역에 해일로 큰 물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그 지역까지 직접 행차를 해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거기에 제방을 쌓도록 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완용에게 그 지역 사람들이 휼민 선정비를 이완용 공덕비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비석을 세워줄 정도였다고 하죠. 사실 이 시기 구한 말에는 매간매직을 하고 뇌물을 받는 탐관오리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어떤가요? 좌천되어 갔으면서도 그 지역의 민생을 직접 찾아가면서 일일이 챙겼던 모습입니다. 관료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가 좌천된 것은 러시아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미국인이었던 알렌의 일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알렌의 일기에 따르면 러시아 공사였던 스페르 러시아 공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완용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요. 내가 조선에 있는 동안 이완용은 결코 벼슬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는 언제나 독립을 외치는 친미 그룹의 우두머리요. 나는 이 그룹을 조선에서 없애버릴 작정이요. 결국 이런 러시아 압력 때문에 이완용이 쫓겨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천되어서 중앙정계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그러던 중 1901년 그의 뒷배경이 되어주던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효심이 아주 극진했던 이완용은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정계 진출이 더욱 늦어지게 된 거죠. 어쩌면 이 당시 이완용은 중앙에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관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 조선에서는 고종의 실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지 40주년 해를 맞아서 군함을 사들입니다. 양모호라는 군함인데요.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모호는 아주 낡아빠진 군함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었죠. 국방비만 허투루 쓴 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고종의 즉위 4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캐딜락 리무진을 사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가 없었죠. 일본에서 또 비싼 월급을 주고 운전기사까지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고종은 자신의 40주년 즉위 축하를 위해서 이렇게 허투루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시기 러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04년에서 5년까지 이 러일전쟁에서 또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3년상을 끝낸 이완용이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완용을 다시 불러들인 이는 고종이었겠죠. 고종은 그 당시 승기를 잡고 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종이 미국과의 외교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었는지는 미국에 있는 주미공사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들여서 미국의 주미공사관 건물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의 외교를 이완용에게 맡긴 거였죠. 그럼 미국은 이 당시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 남북전쟁 이후에 다른 나라의 외교에는 크게 관여치 않는다는 정책을 쓰고 있었고, 이 당시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필리핀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할양받고 난 이후 이 필리핀을 점유하는 데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리고 이 태평양에 러시아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누구를 밀어줄까요? 일본을 밀어줬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 몰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뒀던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는 것을 일본이 눈 감아주기로 하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는 것을 미국이 눈 감아주기로 했던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이런 미락이 체결된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영국을 등에 업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를 받아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포츠머스 강화 조약의 가장 주된 내용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손을 떼겠다는 것이었죠. 이 일을 겪으면서 이완용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국과의 외교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극동 지역의 주도권은 일본이 장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노선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완용은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완용은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갈아타게 되겠죠. 이제부터는 이완용의 친일 행적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협박했습니다. 동양 평화를 영구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화근이 되는 한국의 대외 관계를 일본이 맡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목적은 오직 동양 평화와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 유지에 있을 뿐 다른 뜻은 없으며 내정은 자치로 맡기니 황제 폐하께서는 계속 한국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고 외교권을 넘기라고 고종을 압박하게 되죠. 고종은 이런 압박에 못 이겨서 신하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게 됩니다. 당시 조선 조정 대신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나타나자 길을 펴지 못하고 조선을 위한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들 머뭇머뭇하고 있던 차에 이완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일본의 제의를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있는 대신들도 이완용의 말에 동조하게 되죠. 이런 이완용의 주장에 이토 히로부미는 이완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는 비로소 이완용이 탁경과 용기를 갖춘 비범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이완용 덕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하고 이완용을 총애하게 됩니다. 이완용이 을사늑약에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이완용을 비난하고 파직시켜라는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완용은 그런 상소에 맞서서 또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시국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사옵니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맡긴 것뿐입니다. 외교권은 나라의 힘을 키워 도로 되찾아오면 되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외교권을 빼앗기고 난 이후 고종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고종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해야 됐습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순종이 즉위하고 얼마 후 일본은 다시 우리에게 정미조약을 강요합니다. 정미조약은 한국 정부가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행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일본 통감의 간섭을 받도록 정미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정미조약 체결을 이끈 이도 이완용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급기야 우리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일본의 군대 해산에 맞서서 그 당시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은 자결로서 일본에 항거합니다. 박승환의 자결에 많은 군인들이 또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됐죠. 살아남은 군인들은 그 당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과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의병을 정미의병이라고 하죠. 의병이라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합세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은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게 된 거죠. 거세게 의병이 일어섰습니다. 전국적인 의병들이 합세해서 서울로 진격해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 이완용은 애가 탑니다. 이완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하세가와 일본군 사령관에게 일본 군대를 동원해서 의병을 토벌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결국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던 정미의병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허위에게 큰 벌을 줘야 된다고 이완용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허위는 자진하여 귀족의 괴수가 되었는데 700여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하여 나라의 채무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였으니 이런 무례한 무리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결국 의병장이었던 허위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처음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1909년 독단적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 일본에게 넘겼습니다. 이를 기유각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10년 우리는 국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이 모든 일에 이완용이 주도를 했던 거죠. 이완용은 이후 더더욱 친일의 성향을 드러냅니다. 경성에 별궁을 건립하여 봄, 여름 좋을 때에 천황폐하께서 침입하시게 되면 천황의 적자로서 똑같이 본다고 하는 것을 조선 신민이 깨달아 감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연후에야 조선 통치의 효과를 빠르게 거둘 수 있으실 겁니다. 하고 우리나라에 일본 천황의 별궁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덕궁에 있는 순종에게 덕수궁으로 옮겨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왜 창덕궁에 있는 순종을 덕수궁으로 옮기라고 했을까요? 그 창덕궁을 어쩌면 천황의 별궁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일본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이완용의 모습입니다. 이완용은 초대 통감으로 왔던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 그를 위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한 집을 이루니 천하가 봄이로다. 이러니 이토 히로부미가 어찌 이완용을 이뻐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가 나중에 비석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세워진 곳이 고종이 승하하신 덕수궁 함령정 뒷뜰이었다고 하죠.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에 이완용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토 히로부미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러면서 늘 이완용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토공은 나의 스승이다. 이런 이완용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완용을 암살하겠다고 이재명 의사가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완용이 지금의 명동 성당이던 그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고 있을 때 군밤 잠수로 위장하고 있던 이재명이 이완용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완용이 3곳이 깊게 찔렸고 특히 폐를 관통했다고 합니다. 이완용은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재명은 체포되었어요. 체포된 이재명은 재판을 받게 됐겠죠. 그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피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라고 물었더니 2천만 민족이다. 야만 외종들은 퇴청시켜라. 그리고 창밖에 나열한 한국인들을 입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이후 이재명은 외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나의 충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 나는 죽어 수십만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 이런 비장한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그가 순국할 때 나이가 불과 2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의 의거가 있기 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원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위해서 총을 준비해 뒀답니다. 그리고 이 의거를 하기 전 부인에게 그걸 의논했다고 해요. 그런데 부인이 이재명의 의거를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장부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나선다고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그만 총기 오발 사고가 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었죠. 소문에는 부부싸움 하다가 이재명이 총을 쐈단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이가 김구 선생이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해도 재령군에 있었을 때 이재명이란 자가 총을 쏘며 난리를 피우면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직접 가서 총을 빼앗았는데 후에 그 총이 이완용을 척살하기 위한 무기였음을 알고 총을 빼앗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총을 빼앗지 않았으면 이완용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치명상을 입은 이완용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 외과 의사에게 큰 수술을 받고 결국 살아나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 치명상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1926년에 그 상처 때문에 죽게 됩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만세운동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근 1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완용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독립이라는 선동이 허설이며 망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남을 따라 행동하면 다치거나 죽음이 앞에 있을 것이니 동포들이여 내 말을 잘 듣고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자제를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자제되지 않았죠. 그러자 일본에게 이 3.1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수습 방책은 내선인 동화에 있습니다. 우견을 말씀드리면 동화 사업은 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진행시키기 힘듭니다. 백성들이 서로 접촉하면서 가능한 일이라 먼저 조선인들에게 국어를 보급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어는 일본어를 보급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렇듯 3.1 만세운동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병술국치, 한일병합조약을 이끌면서 일본으로부터 백작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1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데 공을 인정받아서 후작 자기도 받게 되죠. 3.1 만세운동의 민족 대표 33인들이 독립선언을 가장 먼저 했던 곳이 태화관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태화관은 이완용의 별장이었습니다. 이완용이 1907년 을사늑약에 이어서 정미조약까지 체결하게 되면서 이런 이완용의 매국 행위에 그 당시 조선인들이 화가 나서 폭동을 일으켰고 이완용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이 불타버렸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완용에게 거처를 내어줬어요. 이완용에게 내어준 거처가 헌종의 후궁을 모시는 사당이었어요. 그곳을 이완용은 별장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별장에서 마른 하늘에 이곳만 소나기가 쏟아지는가 하면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던 항아리가 6개나 깨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일까요? 불길하죠. 그래서 거처를 옮기고 이곳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월관에 팔았고 이곳이 명월관의 분관이었던 태화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렇게 매국에 앞장서던 이완용, 그는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에서 그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 그의 장례식은 고종의 장례식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에는 그도 같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이제부터는 천벌을 영원히 받아야지. 그 당시 이완용을 바라보는 민심이 이러했습니다. 그는 명당자리에 누워졌겠죠. 그의 묘소를 쓴 곳은 전라도 익산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도에도 땅이 많았고 전라도에도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명당자리를 골라서 익산까지 와서 무덤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곳에 무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완용의 무덤은 이후 많은 순환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거나 묘소를 파헤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거죠. 그렇게 순환을 당하던 끝에 결국 이완용의 증손자가 이완용의 무덤을 파묘해서 시신을 화장하고 그냥 뿌렸다고 합니다. 일본이 작성한 조선 공로자 명감이라고 있습니다. 친일 행위를 한 많은 이들의 이름과 행적을 적어 놓은 곳이죠. 이 조선 공로자 명감에는 이완용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인걸이고 불세출의 인인이다 라고요. 그렇게 일본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완용이 살던 집인데요. 3,700평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재산을 비축했습니다. 친일에 협력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많은 은사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완용의 재산은 그 당시 300만 원, 지금으로 비유로 하자면 적어도 600억 이상 비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서울, 경기, 전라도에 많은 땅을 사들였는데 해방이 되기 직전 그 땅들을 모두 처분해서 후손들에게 현금으로 상속했다고 합니다. 이완용이 가지고 있던 땅, 비유를 하자면 여의도의 7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완용의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심지어는 1997년에 그의 또 다른 증손자가 조상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해서 약 30억 원의 땅을 환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을 의식했는지 그 땅을 곧 처분해서 캐나다로 떠났다고 하죠. 뒤늦게 2005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의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환수한 이완용의 땅은 0.05%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부터 이완용은 매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조선을 위해서 애국하려는 삶을 살았던 이가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매국하게 되었는지 그의 삶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애국과 매국 사이, 혹은 충신과 간신 사이, 그 사이가 클 것 같지만 의외로 작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간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간신을 만들까요? 누가 매국을 하게 만들까요? 물론 매국을 하고 간신이 되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그들을 다루는 리더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리더가 사람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실정을 저지르게 되면 간신이 생겨나게 마련이죠. 이완용에게 많은 비난이 따르겠지만 그 이완용을 비난함과 동시에 이완용을 만든 그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 못지않게 리더였던 고종에게도 그 책임이 크지 않을까요? 혹은 그 시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많은 조선인들이 친일하는 행적들을 그냥 두고 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적어도 이완용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완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치고 기회를 잡으려고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이완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완용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겠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간신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매국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간신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지, 매국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진 않은지, 리더라면 혹은 정치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